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세제 지원 등 핵심적인 혜택들은 이번 발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삼성이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 양산하겠다고 밝히자 SK하이닉스도 3분기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이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과 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TF를 만들어서 이 같은 성장세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 2.2%에서 0.4%포인트나 높인 겁니다. 이 같은 상향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OECD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올해 2.6%, 내년에는 2%까지 낮아지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의 전망은 2년 만에 최고치였던 1분기 성장률과 2%대로 내려온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 경제, 산업구조 성장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최근 바클레이즈와 JP모간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상향, OECD의 강한 성장세 예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민생물가 TF에서는 국민 체감이 높은 품목 등에 대한 대응과 개별 가격이 아닌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산업 TF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만큼에서만큼은 한 발 뒤처진 삼성전자가 5세대 12단 제품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히자 SK하이닉스가 곧바로 3분기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HBM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는 올해는 물론 내년 제품도 완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12단 제품 양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3분기 양산 목표로 이달 중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하이 제품을 5월에 샘플 제공하고 3분기에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8단보다 고용량인 12단 제품 양산 시점을 2분기로 앞당기며 본격 추격전을 시작하자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도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HBM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완판이란 단어로 응수했습니다. HBM 생산 측면에서는 저희 제품은 올해도 이미 솔드아웃이지만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HBM 시장은 당분간 연평균 60%씩 성장할 것이란 자체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AI는 데이터 센터 중심이지만 앞으로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 온디바이스 AI로 빠르게 확산돼 초고속, 고용량,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HBM 기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SK그룹은 2012년 메모리 불황일 때 오히려 투자를 늘려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핵심 패키지 기술 중 하나인 MR머프, 즉 높이 쌓는 분야에서도 자사 기술력이 더 우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BM 누적 매출은 하반기까지 100억 달러 중반대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누적 매출액인 1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식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이 상장사들이 직접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을 의무가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겼다는 점입니다. 먼저 조현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선보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은 상장 기업의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실이나 결과를 발표하는 기존 공시와 달리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미래 목표와 계획, 주주환원 등을 담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미래 지향적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되 스스로 상황에 맞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밸류업 공시에는 3에서 5년 기준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목표가 제시됩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이나 주가 수익 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등 시장 평가나 자본 효율성 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 따라 정성적인 서술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투자자들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정 사업 부문에 투자를 강화한다든지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상장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국과 거래소는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한 목표 미달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 등 제재는 없을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업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이달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거래소가 신설하는 통합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규모별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안 하면 그만. 오늘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밸류업 종목들은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고환율과 이 호실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이 주가 상승을 이어가던 자동차주 정도를 제외하면 금융, 지주, 보험, 증권 등이 모두 하락한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도 확인해 보면 이 시장의 민심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4월에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총선 패배로 악화되고 또 세제 혜택과 같은 명확한 당근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이 시장의 반등의 계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오늘도 외국인은 우리 증시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투자자들의 실망을 일부 반영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또 장밋빛 전망도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모멘텀이 일부 소실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중요시 여겼던 만큼 이번 기회가 주주 환원의 진심인 그룹, 또 적극적인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옥석 가리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높은 ROE와 이익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참여하는 기업, 또 이번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나서는 기업들에 주목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에 주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금융업종에 대한 고평가 논란과 함께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업계 관계자의 경우에는 한국밸류업 종목의 가장 큰 한계는 일본과 달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이 금융업종, 특히나 은행업종의 경우에는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관 투자자들 차지하고 있고 또 비중도 높은 만큼 이러한 우려와 달리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한국 주식시장은 단기 트레이딩 시장 또 테마형 시장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가치 시장으로 탈바꿈하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오늘의 이 시장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벌써부터 좀 맹탕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일단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안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밸류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를 이번 달부터 확인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이에 따른 재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가이드라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이 상장사들 어떤 내용을 공시하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앞서 진행한 일본과 좀 비교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과 달리 한국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담았습니다. 네. 이 숫자로만 결과를 보는 일본과 달리 목표 이행 여부 등 정성적인 내용도 함께 보겠다는 건데요. 국내 상장사는 산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핵심 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분별 투자 또 자사주 소강 및 배당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연 1회 공시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 또 보완 필요사항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사가 우려했던 이 불공정 공시에 대해서도 면책 규제 사항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부담을 덜려고 노력했다는 답변을 전한 겁니다. 목표나 계획의 변경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 기업들마다 이 정보를 내놓는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은 이 공시 내용 가운데 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투자자들은 크게 현황 진단,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이 세 부분을 좀 주목하면 됩니다. 먼저 현황 진단은 기업의 현재 재무제표 또 비재무적인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상장사의 PBR, ROE 등을 업종별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밸류업 공시 시작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네. 또 주목할 것이 비재무 지표입니다. 지배구조 관련해 일반 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등이 담길 텐데요. 특히 이 모회사의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쪼개기 상장 많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모회사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네. 또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 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이 사실관계를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장사들이 내놓을 목표를 보면 일본처럼 이 1배 또 0.8배 이상이 아닌 기업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목표 하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제시해야 됩니다. 3년에서 5년 최소 최저 ROE, PBR 목표치를 구간으로 이렇게 제시하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주 환원책도 함께 제시하고 첫 발표 이후에는 이행 평가를 통해 기업이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상장사들 공시 부담이 한층 커질 텐데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다양한 상장사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시총이 작은 상장사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이 크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히 인력이 적고 현금 자산이 많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율적임에도 참여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하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유인책이 없다며 대형사의 경우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시를 다 이행할 수 있지만 이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두세 주 정도밖에 공시를 끝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예 가이드라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코스닥의 주가 변동성이 심해 ROE나 이 PBR을 제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당하는 게 좀 꺼려진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됩니다. 이 자체가 기업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밸류업 가이드라인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네, 일단 정부는 세제 지원에 대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상 이 인센티브의 향방은 22대 국회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해당 내용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지만 이 세제 지원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지정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이 나왔는데요. 이 기업들에게 참여를 유인시키기에는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밸류업 지수 발표랄까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 상당히 남아있죠. 네,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정부는 밸류업 우수 기업에게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 성과 등 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서 내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추가로 기업 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이 밸류업 표창 기업 등도 편입을 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9월까지 지수 개발을 끝낼 계획이고요. 이후 연계 ETF를 상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 거래소는 6월부터 지역별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삼성 SDS가 직장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 기업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달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삼성 전 계열사들이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약하더니 곧바로 아침 9시마다 실적을 보고하도록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삼성 SDS가 출시한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입니다. 회의록을 13개 언어로 번역하고 메일까지 알아서 작성하는 등 기업 업무에 최적화된 AI 기능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삼성 SDS는 임직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회의록 작성 시간은 75%, 메일 초안 작성 시간은 66%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AI 서비스들이 특정 지식 검색이나 부분 번역 등 단편적인 단계에 머물렀다면 브리티 코파일럿은 업무 전체 단계에서 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형제 회사가 스마트폰, TV, 가전, AI로 지금 혁신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기업형 생성형 AI 서비스의 혁신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공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사 제품과 달리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 보안이 강화된 점입니다. 경쟁사 대비 75% 이하의 가격으로 출시해 빠르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즉각적인 매출을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 SDS는 이달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전 계열사에서 브리티 코파일럿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으로 고객사를 확대해 연내 2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기업 GC셀이 부진을 딛고 올해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임스 박 GC셀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GC셀의 영업이익은 약 41억 원, 전년 대비 90%가량 줄었습니다. 엔데믹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적어지면서 GC셀의 주력 사업이었던 검사 서비스도 축소된 탓입니다. GC셀은 올해부터는 검사 서비스가 아닌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GC셀에 합류한 제임스 박 대표는 특히 간암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이뮨셀 LC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First is globalization. 이뮨셀 LC 프로덕트를 오랫동안 한국에서만 판매했지만 글로벌해서 serve the patients worldwide 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타깃은 세계 최대 제약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과거 GC셀은 이뮨셀 LC의 미국 진출에 대해 계속해 언급해왔는데 올해 3분기 중 FDA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진출을 하려면 당연히 FDA하고 대화를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좀 빠르면은 똘코로지만은 세컨 하프 안에는 FDA하고 프리-BLA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FDA와의 논의에 따라 이뮨셀 LC의 미국 시장 진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지난 2월 말 GC셀은 미국 관계사 바이오센트릭과의 이뮨셀 LC 공정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빠른 미국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이뮨셀 LC는 인도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박 대표는 올해 추가 라이선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회사명을 밝히긴 힘들지만 3곳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는 설명. 이뮨셀 LC뿐 아니라 T세포 림프종에 대한 파이프라인 GCC2005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전했습니다. IND 파일링을 한국에서 first half this year 상반기 안에 지금 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올해의 글로벌 시장 확장,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노력이 당장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지만 모멘텀이 충분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물가가 다시 2%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아직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모험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여전히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은 얻지 못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though at a slower pace. 금리 인상 가능성은 차단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혀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물가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개월 만에 3%대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국제유가와 과일, 농산물 가격 탓에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를 기록해 기준금리 인하 명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 경기 상승이 지속되면 자칫 물가 상방 압력 확대로 이어져 안정 목표 달성 시점은 늦춰지게 되고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3%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미국도 연내에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1회 정도에 그칠 것이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연내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고금리 피로도가 생각보다 커 연내 인하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미국이 인하 시그널만 준다면 한국도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좀 저신용 시장들 그쪽에 미치고 있는 부담들 이런 게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금리 미국이 속도감 있게 가면 우리도 50bp 정도의 기대치는 남아있다 정도로. 오는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은. 동결이 우세한 상황에서 7,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경기 진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사회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인 오늘은 범국민운동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